안녕하세요. 1차 시에서 우리는 교육활동 보호를 단일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체계 전체의 구조로 보았습니다. 헌법 제31조,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이 어떻게 계층적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구조를 실제 현장 사안에 대입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학부모가 계속 전화를 해오는데 이게 치매인가요? 학생이 단체방에서 저를 합성해서 놀렸는데 교육활동 치매가 맞을까요? 퇴근 후에 받은 문자도 포함이 되나요? 이런 질문에 감정적으로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심하네요. 당연히 치매죠. 이렇게 답하는 순간 우리는 법적인 판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법은 이렇게 묻습니다. 구성 요건을 충족했는가? 오늘 2차 시는 바로 그 훈련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하는 연습. 이게 교권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 활동을 수업 장면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 등교 시간에 교문에서 학생 안전 지도를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복도에서 뛰는 학생을 제지합니다. 방과 후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생활지도 방향을 설명합니다. 체험학습을 가서는 안전사고를 관리합니다. 학급 단체방에서 공지사항을 수시로 올립니다. 이 모든 행위가 수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 교원의 직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담임교사가 점심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했습니다. 학생이 왜 나만 잡냐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합니다. 이건 수업 중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지도라는 직무 수행 중이므로 교육활동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방과 후에 학부모 상담을 하다가 보호자가 책상을 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은 끝났지만 직무 수행 중이므로 교육활동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수업 여부가 아니라 직무 수행인가입니다. 이번에는 교육활동의 법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범위입니다. 시간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무 시간이 끝났으니까 교육활동은 아니죠. 퇴근했으니까 개인 시간 아닌가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근무 시간인가 아닌가는 참고 요소일 뿐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행위가 교원의 직무 수행과 연속선상에 있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근길 사례입니다. 아침에 교문 앞에서 학생 안전지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이 다가와 어제 왜 날 혼냈냐? 면서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수업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죠. 근무 시간으로 엄밀히 보면 수업 시간 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교사는 이미 직무 수행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학생 안전지도는 명백한 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위협적인 행위는 교육활동 중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녁 9시 학부모가 아이 성적 문제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무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교사는 자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적인 영역일까요? 이때의 판단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그 통화의 내용이 담임의 직무, 성적 평가, 생활지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여전히 직무와 연속성을 갖습니다. 즉, 시간은 보조 요소일 뿐입니다. 결정 기준은 언제나 직무 연속성입니다. 시간으로 잘라버리면 판단이 단순해 보일 수는 있으나 법적 판단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적인 기준을 보겠습니다. 공간도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교실 안이 아니니까 교육활동이 아니죠? 이 질문도 매우 자주 나오는데요.
하지만 교육활동은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원의 직무는 교실 밖에서도 계속됩니다. 체험학습 이동 중 폭행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학여행으로 이동 중 학생이 교사를 밀쳤습니다. 그 장소는 학교 건물이 아닙니다. 버스 아니거나 외부 관광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학습 인솔은 명백한 교육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 발생한 폭행은 교육활동 침해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온라인 단체방에서 교사의 합성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행위 자체는 가정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도 학교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건 사적인 영역일까요? 그 합성 사진이 수업 방식, 성적 평가, 학급 운영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교육활동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공간은 판단의 핵심이 아니라 역시 핵심은 그 행위가 교원의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그 다음 내용적인 범위를 살펴볼 텐데요. 시간과 공간은 결국 보조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행위의 내용입니다. 행위의 내용이 교원의 전문적인 직무 수행과 연결되는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강한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성적 평가에 대한 항의,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반복적인 비난, 학급 운영에 대한 집요한 간섭, 출석 처리에 대한 강압적인 요구. 이 모든 것은 교원의 직무 그 자체와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침해 여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의 개인 취미 활동에 대한 비난,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공격, 사적인 SNS 활동에 대한 감정적인 비판. 이 경우는 교원의 전문적인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교육활동 침해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직무와 연결되면 교육활동 침해의 검토 대상이 되고 직무와 무관하면 일반 형사 문제로 이동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퇴근 후에 교사가 자택에서 학부모의 반복적인 모욕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 밖이니까 교육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화 내용이 담임 업무, 생활지도, 성적평가와 관련된 것이라면 직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 맥락에서 검토됩니다. 반대로 교사가 개인적인 친목을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를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발생한 일은 원칙적으로 교육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행위가 교원의 전문적 직무 수행과 직접 연결되는가? 이 질문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이 왜 이렇게 수업을 못해요? 라고 외칩니다. 이 발언은 교원의 수업이라는 직무 수행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학생이 선생님 머리 이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는데 수업, 평가, 생활지도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원지휘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처럼 같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도 그 사용 맥락에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의 판단은 전혀 달라집니다. 법적 판단은 표현의 수위만 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무엇과 연결되어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 관련성 중심 사고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며 직무와의 연결성. 이 기준을 잘 잡아두셔야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제19조의 구조를 공식처럼 분해해 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정의죠.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네 가지의 요소가 결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체입니다. 주체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상황입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중인 상황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객체는 교원에 대하여입니다. 교원지휘법상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객체입니다. 넷째, 법률이 정한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블록이 결합해야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성립합니다. 주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여야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동료 교사의 공개적인 모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 교육활동 중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상담하던 중 학생이 폭언을 할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해당하지만 교사의 사적 모임에서 발생한 갈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교사가 학부모와 사적인 친분이 있어서 사적인 자리를 가졌을 때 해당 학부모와 갈등이 생긴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판단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객체는 피해자가 교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포함될 수 있으나 행정실 직원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 행위 유형. 행위 유형에는 형법상 범죄,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문제가 되고요. 또는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반복 민원, 법적 의무가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간섭, 단순 무례함은 법정 행위 유형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일회성의 항의를 하는 것은 보통 침해로 보기 어렵고 하루에 20통 이상 전화하면서 업무 중단을 초래하는 경우는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정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침해 성립 판단의 4단계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체 해당 여부를 살펴봅니다. 행위자가 학생 또는 보호자인가? 두 번째는 교육활동 중 여부를 살펴봅니다. 행위 시점이 직무 수행과 연속 선상에 있는가? 세 번째는 객체에 해당한지를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교원지휘법상 교원인가? 네 번째는 법적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정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 이 4단계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성립됩니다. 실무에서 우리 현장에서 화가 나는데 이거 침해일까요? 아니요, 화가 나서 침해는 아니죠. 순서대로 봅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행위인가? 직무와 연속성이 있는가? 피해자가 교원인가? 법정인 유형에 해당하는가? 예를 들어 학부모가 매일 30통씩 전화를 하면서 수업 준비를 방해하는 경우 주체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생 또는 학부모 해당하죠. 직무의 연속성,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무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교원인 경우 객체에 해당하고요. 이 내용 자체가 업무 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정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네 주민이 학교 정책을 비판을 합니다. 동네 주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가 아니니까요. 결국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교원지휘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SNS에 들어와 이 교사는 무능하다라고 비방글을 게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체도 보호자이므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성립할까요?
그렇지 않죠. 게시한 내용이 교사의 사적인 정치적 의견이나 개인적 취미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 활동 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학생이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적인 자리에서 교사를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 폭언이라는 행위 유형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상황이었다면 교육활동 중 요건이 흠결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교원지휘법 적용은 어렵고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개별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4가지 요건을 순서대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성요건적 중심사고의 훈련이고 법적 구조의 엄격성입니다. 이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당사자를 특정합니다. 제19조에서 주체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또한 보호객체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원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강사의 경우에는 계약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교감, 교장, 동료 교원의 부당한 간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일까요? 아닙니다. 제19조에서 주체를 학생 또는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전문적 지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충심사 청구, 소청심사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제도가 있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이라는 표현은 종이 울린 수업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살펴봤습니다. 직무 수행과 연속선상에 있는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 생활지도 중의 폭언, 체험학습 이동 중 폭행, 출근길 학생의 위협, 일과 후 상담 중의 협박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좁게 보시면 안 되고 직무 연속성을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법적 침해 행위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제19조의 구성 요건 중 행위 유형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주체, 교육활동 중, 객체, 법정 침해 행위 유형 이 4의 요소가 결합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표를 보면 4번째 블록 행위 유형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침해 행위의 유형은 크게 형사상 범죄 관련 침해 행위와 비범죄 유형의 침해 행위가 있습니다. 다만 이 표에 나열된 행위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다시 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행위자가 학생 또는 보호자인가, 교육활동 중인가, 피해자가 교원인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 4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될 때에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성립합니다. 이제 오늘 2차 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단순한 갈등이나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지휘법 제19조에서 정한 명확한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하는 개념임을 확인했습니다. 교육활동의 범위는 장소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적인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교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체험학습 현장, 온라인 수업, 휴게 시간, 출퇴근 시간, 일과 후 상담까지도 직무와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성립은 4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체 해당 여부, 교육활동 중 여부, 객체 해당 여부, 법정 침해 행위 유형 해당 여부. 이 구조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4요건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교원지휘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형법, 민법, 교육공무원법 등 다른 법 체계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침해 주체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되므로 동료 교원이나 관리자의 부당한 간섭은 제19조의 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법적 경로로 접근해야 한다는 실무적 구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구성 요건에 따라 구조적인 판단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안을 단계적으로 분해하여 검토하는 훈련이야말로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선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 판단에 법적 틀을 정교하게 세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3차 시에서는 오늘 배운 이 구성요건 구조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최근까지 개정된 교권보호 관련 법령들이 이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